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염교옥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부모들도 장애인의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최경옥 청주시 지부장 모시고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회에서 하는 역할들 그리고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 지부장 최경옥입니다. CJB 청주방송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 지부장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부모회 활동은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 아이의 장애를 알고 난 이후부터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요. 그리고 청주시 지부장을 맡은 지는 횟수로 4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이제 부모회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는데,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녀분께서는 그러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들은 지금은 24살이고요. 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독특한 장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네.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소통이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부장님께서는 처음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태어나서 15개월 지나서 좀 늦대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22개월 때 서울의 삼성병원을 찾아갔는데 장애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정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아마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은 다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살 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5살 때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사실 이제 장애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뭐 어려움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다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좀 그 힘든 점들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도 똑같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육아가 어렵죠 또. 네. 네. 이제 장애 아를 키운다는 건 정말 몇 배의 힘듦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를 때 도움받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는 시선들이 어쨌든 좀 차갑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편견이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내력 중에 장애 가진 사람들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약을 잘못 먹었냐 아니면 뭐 술을 마셨냐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냥 본인들은 궁금해서 뭔가 이제 표현으로 물어보시는 거긴 한데 당사자인 우리들은 많이 상처를 받고 이제 또 하나 큰애가 장애가 있으면 작은애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네. 그런 이제 지원책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셨을 테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시선들이 참 많은 상처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20년 전만 해도 지금이야 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이제 검색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이를 처음 막 키우실 때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셔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그나마 지금 성인기가 돼서 네. 그래도 요즘에는 뭐 옛날 얘기하면 요즘에 꼰대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는 정말 더 어려웠고요.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자폐 성향이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외국인 분들은 본인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소통이고 언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뭐 상동 행동을 하면서 행동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시고 왜 그러냐고 하시고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그쵸? 한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 다닐 때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이 소리를 내고 상동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봐요.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저희 딸내미가 그거를 보고 경찰 아저씨가 왔으니까 뭔가 많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왜 경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냐고, 오빠가 장애가 있거나, 아유,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볼 때 대답도 못 해주고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게 죄는 아닌데. 그쵸. 예, 10년 전 얘기기는 해요. 네. 근데 그때는 딸내미한테 너무 미안했고 또 그 우리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엄마로서 미안하고 그런 시간들은 있었습니다. 참. 네. 이제 또 둘째가 또 어렸을 때다 보니까 네, 좀 그때는 이제 경찰에 오면 네, 맞아요. 내가 진짜 큰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궁금해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뭐 지금도 워낙에 두 자녀분을 잘 또 키우고 계시니까 아마 둘째 따님께서도 이제는 뭐 이해의 폭도 넓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좀 사회적인 시선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더 포용력 있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장애인 부모회도 처음에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회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장애인 부모회는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한 사회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욕구를 알리고, 또 필요한 제도들이 있으면 같이 단합해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단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우리 아이도 이제 이제 좀 자라서 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자 하는 건 아마 모든 부모에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청주시 지부는 언제 생기게 된 거예요? 청주시 지부가 만들어진 거는요, 2011년 2011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예, 저희가 제가 활동을 한 거는 2017년도 정도에 청주의 지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 생겼으면 이제 한 9년 차 되는 거군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좀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의미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달 장애라고 하면 뭐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늦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원래 일반적인 발육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체되고 어느 일부가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근데 모든 부분이 아니라요.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언어나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발달이 좀 지연되는 장애를 발달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장애인 부모회에서 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장애인 부모회가 하는 역할은 너무나 많기는 많죠. 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부모들이 모인 단체라 서로 소통하고 배우고 함께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단 부모님들끼리 만남을 하는 자리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같은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또 따로 뭐 같은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나 장애 아이들, 장애 자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뭐 센터나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주간 보호도 포함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365 센터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관련된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뭐 지원들이 어떤 게 있을지 서로 의견 공유도 될 것 같고 그게 실제로도 실행이 되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저희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목소리를 내시고 또 이런 뭐 정책 개발에도 또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좀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청주시 장애인 부모회는요, 지금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안을 만들고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저희 기자회견도 하고요. 또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보건복지부도 찾아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일단은 지역사회에 법안을 만드시거나 하는 국회의원분들 찾아뵙고 청주시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찾아뵙고요. 일단 저희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달할 기회들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장애인 부모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큰 목소리를 내고 욕구를 얘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방법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청주시 학부모연합회 부회장 일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네.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일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저희가 봉사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얘기들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구성원 안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들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장애 부모님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내가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리 역할을 다하고 우리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면 거기에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말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또 의견 전달과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센터나 아니면 뭐 치료 비용이라든지 이제 많은 부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학령기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아동들을 위해서는 치료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들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성인기에 들어섰을 때는 장애인 수당이나 활동 보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소득의 제한을 두고 지원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은 없지만 네. 자기 부담금이라는 돈이 있어서 뭐 많게는 거의 한 뭐 20만 원 가까이 자부담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소득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소득 제한이 뭐 몇천 원 차이여도 여기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안을 얘기한다면 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 소득 기준에 맞춰서 뭐 70%, 80%, 100%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이 좀 되면 훨씬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저희 비용, 그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뭐 교육비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비용들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잠깐 어디 맡겨야 된다고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일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비보다 사실은 시간당 몇만 원 이렇게 되는 정도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비장애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쵸, 월 얼마 학원비를 내잖아요. 저는 시간당 몇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런 지원책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잘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교육 사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사업들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일단은 교육에서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안내해드리는데요. 안내를 해드리는 거는 뭐 장소로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먼저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들하고 뭐 상담하거나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도움들을 그쵸, 키우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들 같이 하는 자리들을 만듭니다. 선배 네. 부모님인 멘토.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 네. 부모님들 만족도가 내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바로 즉답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들을 훨씬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교육을 준비해 보고도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뭐 교육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뭐 직장을 구해서 자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취업도 굉장히 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한 몇 % 정도의 아이들이 취업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 보면서 실질적으로요. 이제 취업이라고 하면 급여를 받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 한 20%,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뭐 직업훈련센터라든지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유지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또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또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정말 적은 수여도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겪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제대로 잘 다니는데도 막상 한 2, 3년, 5년 정도 지났을 때 취업했던 분들이 그 직장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지를 찾아보면 또 절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는 방법이나 소통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도움을 받을 곳이 훨씬 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그 온유 주간 보호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곳을 이제 위탁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온유 주간 보호센터는 청주시에서 최중증 장애인 분들을 돌보는 주간에 돌보는 센터이고요. 이곳에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낮 동안 부모님들이 장애인 분들을 돌보기 어려울 때
센터에서 케어를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건강 지원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요. 뭐 식사 지원이나 일반적으로 그 노인분들 돌봐주는 주간 보호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센터를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 가족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온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된 또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반 장애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어느 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하는 장애인분들도 어찌 보면 또 일부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체중증 장애인분들은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100%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네. 중증 분들이다 보니까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모님이 네. 거의 새벽에 정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회장님 나 이렇게 하루만 더 살아도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이 졸업하고 한 1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힘들다고 아이만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맡기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요. 일단 주간보호를 만들려면 장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요건들을 갖춰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해보자 그래서 십시일반 부모님들끼리 뭐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모아서 장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1년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의 예산을 받은 지는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된 센터인데 지금 뭐 그럼 현재 센터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 있으실 것 같아요. 힘든 점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세요? 네. 일단은 맨 처음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 때 체중증 장애인 분들을 케어할 수 있겠냐.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체중증 장애인 분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해서 네. 다른 일반 시설보다 더 특별한 지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봐야 돼서 부모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 장애인분들을 케어하시는 교사나 다른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더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방 네.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고요. 선생님들이 장애인분들 케어하는 거 외에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또 하나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선생님들을 이해하는 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지원 인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형태의 자원봉사자 형태의 분들을 또 모셔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이 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 지부장님께서 이제 뭐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변화를 했으면 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체중증이고 힘든 장애인 분들이 생각보다 갈 곳이 너무 없어요. 받아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온유센터가 충분한 모델링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유센터를 체중증 장애인 분들과 또 거기에서 케어를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종사자분들도 행복할 수 있는 센터로 한번 만들어 봐서 다른 분들한테
희망, 모델링을 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아직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진심으로 이 센터의 존재에 감사함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진짜 많으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네. 프로그램들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비장애인 분들은 취업이나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네. 장애인 분들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증 장애인 분들을 가장 잘 케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학교를 옮겨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옮겨오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주간 보호는 같은 공간에서 케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반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보다는 소그룹으로 각자 장애 영역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추구하거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 뭐 미술, 사회적인, 그리고 뭐 카페를 가기도 하고요. 식당을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요가나 운동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분들 중에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중증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미술을 그리거나 작품을 우리끼리도 작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저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장애인 성인분들은 저희 턱시도 입히고 드레스 입고요. 파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비장애인 분들은 그럴 기회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저희 분들은 사실은 그럴 기회들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레드 카펫도 밟아보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고요. 이제 그거보다 그거를 보시던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행복해하셨고 어떤 아버님은 너무 좋다고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비장애인 분들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채워가다 보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저희 노력과 또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 노력이 이렇게 보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뭔들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고 싶을 텐데 사실은 여건이 마땅치 않았고 개인의 힘으로 가족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센터를 통해서 또 그렇게 경험을 하시니까 부모님들 춤을 출 정도로 그런 감사함들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그런 빛을 발할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더 마음을 놓고 또 센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들도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365 돌봄센터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분들에게 좀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장애인분들 만 4세부터 40세까지요. 장애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가거나,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뭐 짧게는 몇 시간,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장애인분들 케어를 요청하면 즉시 맡길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케어를 하는 곳이고요. 병원으로 치면 응급센터, 응급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동을 키우면서 왜 진짜 이런 센터가 없었을 때는 그럼 뭐 갑자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네, 사실은
제가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또 어찌 보면 후배 엄마들 뭐 그렇게 표현할까요? 네. 네,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아팠을 때 뭐 애들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서 뛰어왔어야 됐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도 입원할 수 없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경험하신 네, 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상복을 입고 아이를 케어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또 하나 이제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까지 다 곁에서 못 있어 드린 것도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처럼 힘든 사람은 이번에는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었고, 365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정말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던 계기는요, 이제 청주시장님이 저희 네. 장애인 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원하는 게 뭐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 365 센터다, 우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공약 사업으로 넣어주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어쨌든 저희 1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 만족도는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아이를 사실은 맡길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근데 아마 이제 센터 개소 후에 이제 최중증 장애인 자녀의 가족의 좀 삶이 좀 나아진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정말 급할 때 어딘가에 맡기고 돌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뭐 여행을 가거나 그 어떤 분은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어른 모시고 엄마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데 네. 2시간 정도 잠깐 맡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기억에 남는 사례는 7남매를 두신 부모님인데 네. 막내 딸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평생 여행을 한 번 못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비장애 자제분들이 저희 그 막내 딸내미 저희 센터에 맡기시고 해외여행을 일주일 다녀오셨어요. 근데 네.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그렇구나. 다행히 그 전에 네, 다녀오셨네요. 네. 예. 그래서 맡기고 가실 때 내가 70평생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니까 저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그래서 다녀오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또 비장의 다른 자제분들이 너무 많이 감사했던 케이스는 저도 너무 보람 있었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사례들 들으면 진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지부장님께서도. 자, 그리고 또 뭐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식을 개선한다는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네. 더욱더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방법인데요. 아까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기보다가는 사회 구성원 안에서 우리 역할을 다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 가족, 장애인 하면 뭐 불쌍하다, 안 됐다, 혹시 뭐 부모도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장애 부모님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장애인들과 같이 저희가 잘 살아가고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장애 인식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더 많이 사회 속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같이 다니고 활동하고, 또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웃는 모습 보여주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편견을 좀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저는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장애인분들,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조금 그쵸? 사회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시면 도움이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것처럼 네 그러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제도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지원들도 생기고 있고 뭐 센터들도 좀 생기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좀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시는지요, 장장님?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체중증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증이고 어려우니까 지원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각보다 돌봐주거나 맡겨주거나 맡길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시는 인력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체중증 분들이 갈 수 있는 주간 보호나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조금은 중증 분들을 케어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체중증 분들을 케어하는 것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지원이 아니라 체중증에게는 조금 뭔가 다른 지원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정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돌봐주실 분도 맡길 것도 생각보다 없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또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나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졸업식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때부터는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없어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같이 나눌 공간들이 없어지거든요. 성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큼 부모님들은 나이 먹어가고 그렇죠. 사실은 체력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더 약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기가 됐을 때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그리고 중증이든 체중증이 아니든 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 지원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이들가 컸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정말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고 때로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거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최저 생계비하고 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말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장애인분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증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체중증이라고 해서 교육받을 수 없고 갈 곳이 없지 않도록 더 많은 센터나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곳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노력하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부분이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경호 한국장애인부모회 청주시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는 개인의 특성일 뿐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한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건데요. 우리가 타인과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관계 맺고 살아가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들인다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